안녕하세요. 오늘 죽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연구개발센터장 김미향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문학이란 인간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인간으로서 바람직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성찰한다. 결국 어떻게 인간답게 죽을 것인가? 인간으로서 나답게 죽어갈 것인가? 나의 죽음은 어떠할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제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부제를 붙였는데요. 죽음 하면 소멸이라고 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져가는 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체로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죽음.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 묻는다면 막연하거나 두렵다거나 슬프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죽음 했는데 기쁘다거나 환희에 넘친다던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것을 하게 될까요? 마지막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막해서 먹먹한 가슴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일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스피노자의 말처럼 자신의 일을 그래도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죽어도 좋으세요? 지금 죽어도 좋아. 지금 죽어도 좋아라는, 아니, 이젠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사랑이 찾아와서 이제는 죽어도 좋아하고 후회 없이 자신들에게 남은 노년을 지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물론 노년의 성에 관해서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저는 그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 죽어도 좋아? 하고 누가 묻는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죽어도 좋으세요? 좋아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주어진 생을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후회 없이, 그리고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지금 죽어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지금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죽어도 좋으세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나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에는 평균 수명이 약 65세에서 68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초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어느 틈에 살다 보니 저도 노인 대열에 이제 합류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의료라던가 보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가족 형태도 많이 변화되었고 대도시 위주의 그 스타일로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되었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함께 살다가 가정 내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 더더욱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지금 즈음에는 우리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것을 내 주도적으로, 내 자율적으로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노인 세대에 이르렀던 아니면 조금은 젊으신 분들이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죽음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우리들이 질문을 하면 잘 살고 싶지 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하던가. 그래서 우리들이 최근에 대두되었던 개념이 웰빙인데요. 웰빙과 맞물려서 웰다잉,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웰빙, 웰다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죽음을 체험해 본다던가 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좀 더 충실하게 살자는 그런 바람이 많이 불었었죠. 이 웰빙과 웰다잉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웰리빙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웰리빙, 말 그대로 잘 살다가 웰리빙. live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떠나다라는 말. 그래서 잘 떠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웰빙, 잘 살다가 웰다잉, 잘 죽겠다. 이것을 우리들은 한 단어로 웰리빙 하겠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연결되어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 죽음이 어느 날 물론 불현듯 다가오기는 하지만 죽음이 나의 삶이 없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죽음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 우리들은 잘 살고 잘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책 제목이 공자왈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그 책의 제목인데요. 공자가 아들에게 해준 말이라고 해요. 면장이란 앞에 면장이 면이 빠져 있는데 담벼락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면한다라는 소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우리들이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덜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좀 더 죽음에 대해서 직면해 보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삶을 새롭게 정비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을 네 단어로 우리들이 표현을 하면 생로병사의 비밀처럼 생로병사로 압축해서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죽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거칠 수밖에 없는 경과 과정인데 가끔 궁금해요. 왜 로와 병이 있을까? 왜냐하면 성장기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병 말고도 여러 가지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었을 텐데 왜 생로병사가 인간의 삶을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누구나 거쳐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표현할 때 생로병사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늙고 그리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일련의 과정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슬라이드로 사진을 4장을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계시는 분이 세종대왕이고요. 두 번째 계시는 분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여성분이 양귀비, 중국의 4대 미녀에 속한다고 해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104세에 사망한 호주의 데이비드 구달 박사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동양인과 서양인이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모두 다 돌아가신 분들이야, 사망한 분들이야, 죽은 분들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종대왕은 우리 한글날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특히 이 AI 시대 그리고 컴퓨터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우수한 한글을 만드신 분이시죠. 세종대왕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찾아보았더니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젊어서부터. 그래서 육식으로 인해서 좀 비만하셨고 피부병도 많으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한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사료가 있더라고요. 세종대왕께서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하면 뭐 애플을 그렇게 대단한 위상으로 이끈 인물이라는 경영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스티브 잡스의 죽음 이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스티브 잡스도 병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역시 당뇨병. 양귀비의 경우는 뭐 조금 다른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고 데이비드 구달 박사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고 싶어요. 104세에 호주에서 과학자로 생태학자로 살았던 데이비드 구달 박사. 이분은 다른 세 분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 분들은 병사했거나 뭐 다른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저 밑에 보이시죠? 죽음을 결국은 당한 죽음이죠. 그런데 데이비드 구달 박사는 자신의 뭐라고 하죠? 자신의 결정권,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병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의사의 조력을 받아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봤을 때 스위스에 가면 그렇게 조력을 받아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통증으로 시달리는 환자들이 약 100여 명 정도가 조력을 통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모임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3분 정도가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구달 박사는 손주와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들으면서 스스로의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고 제가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쯤은 우리들이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오는 죽음, 어느 날 불현듯 오는 죽음을 나는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부터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해서 맞이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숙제로 남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시렵니까?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일까? 원론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죽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불변하는 진리는 삶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 굉장히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온다. 그래서 보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 뭐 시간적으로도 아침에 죽을지 점심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내가 젊었을 때 죽을지 나이 들어서 죽을지 제가 가끔은 저희 아버님을 보고
아버님하고 제가 있을 때 누가 먼저 죽을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효스러운 이야기지만 80이 되신 아버지와 60이 된 제가 60이니까 아버지보다 오래 살 수 있어요라고는 사실은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죽을지 모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보다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장소적인 문제에서 뭐 여행을 하다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내가 병으로 죽을지 사고사로 죽을지 굉장히 불투명하죠. 그리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건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 누구나 죽는 거야 하고 알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생전에 경험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예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죽고 난 세계는 굉장히 좋은 게 틀림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죽고 나서 돌아온 사람이 없잖아. 그러고 보니 죽고 나서 돌아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물론 임사체험이나 근사체험을 하신 분들은 있어요. 있는데 우리들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선고를 내린 이후 다시 돌아오신 분은 없다는 거죠. 물론 장례를 치렀는데 며칠 만에 돌아왔다더라 하는 것들은 있지만, 제가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 돌아가셨다고 장례식까지 치른 이후에 다시 돌아온 분은 뵙지를 못해서 생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누구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다. 물론 아픈 것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기쁨도 나누는 거지 누군가 대신해 줄 수는 없고, 그런 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것, 그래서 죽음도 결국은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정의들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이라고 죽음을 정의를 했고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는 좀 더 무섭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끝장,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브리테니커 세계 백과사전에서는 죽음은 모든 생물이 겪는 생명 과정의 완전한 정지 상태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들은 죽음을 생명이 정지하고 그리고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음이 슬픈 이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신이 잊혀진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평생토록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죽고 소멸되어 가는 과정. 사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인문학적 성찰은 반드시 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카톨릭 의과대학 건너편에 서초구에 있는 어느 공원에 나무들의 단풍이 곱게 물들었더라고요. 그 나무들의 물들물 보면서도 우리들은 성찰을 하죠. 아, 가을이 되었구나. 저렇게 곱게 물들어가네. 나도 곱게 물들어가야겠다. 내가 인생으로 친다면, 계절로 비유한다면 지금은 가을쯤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만추겠구나. 저렇게 곱게 물들 수 있도록, 그래서 빛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제가 가진 사무실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그 사무실에서 강의를 열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해드렸는데, 지금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4기가 운영되는데
일기로 졸업하신 분이 지난주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이 사무실에 꽃 그림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예전부터 계속 걸려 있던 건데요. 제가 꽃은 무척 좋아하는데 마이너스의 손이라 꽃을 키우기만 하면 다 죽여요. 그래서 제가 꽃 그림을 대신 제 사무실에 걸어둔 건데 그때 우리들이 막 웃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무리 예쁜 꽃 그림이 걸려 있어도 보지 않으면 결국은 느낄 수가 없는 거로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처럼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 않으면 혹은 내가 듣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잘 듣고 계신 것이고, 그 들으시는 마음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더 삶을 풍성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죽음이란 상실이야, 잊혀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내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잘 기억될 것인가까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좀 더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현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음의 공평한 발걸음은 가난한 자의 오두막집과 임금의 궁궐을 모두 찾아가 문을 두드린다. 이건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죽음은 모두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똑같이 미소로 답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도 우리들이 미소 지으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담대히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 이야기를 한 스티브 잡스의 심정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커다란 기업을 만든 기업의 CEO가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어가는 과정을 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남긴 말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잘 되새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보통 사인을 쓸 때 일단 내인사인지 외인사인지, 내인사는 외적인 자살이나 타살이나 사고사가 아닌 경우, 그래서 자연사, 누구나 요즘 건배할 때 하잖아요. 저희들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그러기 때문에 건배까지 하지 않을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병사, 그 다음에 아사.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경우는 사실 없어져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의 종류들이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서거하셨다, 순국하셨다, 순교하셨다, 순직하셨다, 또 우리 돌아가셨다라는 거, 임종, 작고하셨다, 별세하셨다, 타계하셨다. 죽음을 일반적으로 많이 높여서 부르고 있죠. 돌아가셨다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죽음에 관한 표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학문 분야별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철학적인 이해나 혹은 심리학적인 이해나 의학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문학적 성찰이잖아요. 과연 철학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의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죽음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크게 죽음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죽음 이후에 없다.
죽음 이후에 있다. 그 두 가지가 사람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철학,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본질적인 연구를 했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뭐 영원한 삶이 있다.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죽고 난 이후에는 없는 거야. 그런데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어제의 내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듯이 미래의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죽음도 어느 경우에는 나의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잘 산다면 굉장히 죽음도 나에게는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오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누구의 이야기가 관심이 있으면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학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죽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망 선고는 의학적으로 내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장과 폐가 정지했을 때 사망했다 하고 의사들이 선고를 내리면 죽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뇌 정지하고 나서 심장이 조금 더 뛰는 경우가 있는데 뇌가 정지된 상태에서 장기 같은 것들을 환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뇌사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데 특히 내가 뇌를 기증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남겨진 자손들이 반대를 한다면 또 기증을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도 있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운동이 사회적인 바람이 조금 불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데이비드 구달 박사 이야기를 했듯이 안락사, 적극적인 안락사가 됐던 소극적인 안락사가 됐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여기서 제가 짧게 이야기해드리고 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대장암을 오래 앓으시다가 완치 판결을 받으시고 파킨슨 병으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파킨슨 진단을 받으시던 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때 대장암에 걸렸을 때 그냥 죽었을 걸.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파킨슨 병은 앞으로 몸을 쓰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락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고운 분이셨는데 어쩔 수 없는 자신에게 예고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특히 기독교나 아니면 불교 같은 경우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독교나 불교처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리고 무속신앙 같은 경우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한 해의 정설을 이야기를 해서 뭐 원기가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마 무속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신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산 사람들은 죽음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 죽음의 본능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고 융의 경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죽음을 바라보았죠. 에릭슨, 자아실현이 잘 된 사람은 죽음을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과 의학적인 죽음을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내 죽음 이후에 나는 단절일 거야, 잊혀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내 죽음 이후의 삶을 한번 잘
정리해보는 그런 성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죽음 이유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삶이 단 한 번뿐이어서 중요하듯이 죽음 이후를 새로운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오히려 특히 탈무드 같은 경우는 죽음이 오히려 출생보다도 더 격려와 칭송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역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죽음 이후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들이 죽음에 관한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 관해서는 공포감, 혐오감, 기피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을 우리들이 죽음 불안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죽음을 잘 수용하고 다양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죽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저스 같은 경우는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 그리고 매슬로우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래도 죽음 불안을 잘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홀 같은 경우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죽음을 더 불안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큐블러-로스 박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큐블러-로스 박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스위스 태생으로 미국에서 학자 생활을 했던 분으로 실제로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했던 분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5가지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왜 나에게 죽음이 하고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부정하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야 하는 분노가 나타나는데 그런 시기들을 거친 다음에 죽어갈 때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는 협상 과정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울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겪다가 끝내는 수용을 하면서 담담하게 죽어간다는 그런 죽음의 과정 5가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순서적으로 차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뭐 두서너 가지가 번갈아서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을 하다가 수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분노하지, 왜 부정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있다면 그분이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울감과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하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죽음은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하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특히 자살 가능자라던가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준다면 우리들이 오늘 나눈 이야기가 헛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발달 과제에 따라서 죽음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유아기에 예를 들면 전이를 잃었다던가 여러 가지 뭐 동물을 잃었다던가 이런 상실 같은 것들을 잘 함으로써 생명의 존엄성, 슬픔을 견딜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실패나 뭐 사회제도의 모순 이런 것들에서 아이들이 작은 죽음들을 체험하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다면 죽음 준비 교육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아동들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이 굉장히 부족한 편인데 그러한 것들이 시급히 실시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년기가 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한 분, 두 분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음이 나와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중년기가 되면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던가 그리고 내가 아프기 시작한다던가 해서 죽음이 아주 가깝게 다가오죠. 그러면 노년기가 된 지금
죽음은 점점 더 가까워져요.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에게 다가오죠. 게다가 병들이 하나둘씩 있잖아요. 어느 병으로 나는 죽을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주 친했던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사별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나 이러한 것들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죽음 준비 교육을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잘 죽을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인간의 참된 본질과 가치를 실현해가는 것. 가끔 이 나이에 뭐 가치, 의미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가치나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내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서 점점 더 성숙한 관점에서 재구성하거나 일관성 있는 삶의 감각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잘 개선함으로써 우리들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독거노인이 많잖아요, 주변에. 독거노인들 더더욱이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취미활동을 찾는다던가 종교적인 신앙을 준비한다든가 함으로써 오늘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보낸다면 오늘이 내일에 있을 나의 죽음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역사회와 잘 연결함으로써 우리들이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준비를 했습니다. 아름답게 사신 어머니를 기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들의 어머니여서 감사합니다. 편히 새로운 길을 떠나세요. 태한, 정한, 올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희 두 아들들 이름인데요. 이 아이들이 내가 죽은 후에 이렇게 써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아이들이 수고 많았다고 저를 기억하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를 어머니여서 감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또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잘 보내줄 수 있도록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참으로 많이 그립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들이 나의 삶을 잘 준비한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 잊혀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어떠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죽음이 삶에 답하다잖아요. 과연 나의 죽음은 나의 삶에 어떤 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죽음이 어떤 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 답을 찾으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